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화학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법칙들 5개 기억하시죠? 여기에 오늘은 원자의 구성, 원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원자들을 어떻게 양을 지정해서 원자량을 쓸 건지, 그리고 분자량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온식들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또 약속들이에요. 자, 언어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할 건 기억하고요. 외울 건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로 가볼게요. 먼저 등장하는 게 원자의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발견되는 과정은 사실 좀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발견되는데, 우리는 발견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간단히 볼게요. 원자라고 하면 영어로는 아톰이죠. 아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원자를 쪼갤 수 있지만, 그 물리적으로 원자가 분해가 되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핵과 뭐죠? 전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핵을 다시 한번 분해하면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게 핵이에요. 그리고 전자. 이 세 가지가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세 가지예요. 그래서 원자에 들어있는 핵과 전자의 각각의 성질들, 그리고 질량들, 전하들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먼저 사이즈가 나와 있죠. 사이즈 얘기하고 갈게요. 보통 원자를 이렇게 딱딱한 공 모양처럼 본다면 이 원자의 지름이죠. 보통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로 봐요. 그렇죠. 물론 사이즈가 다양하죠. 다양한데 보통은 이 정도의 지름, 보통 수소 원자의 지름 정도를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인데, 여기서 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A하고 동그라미를 쳐요. 이름하여 옹스트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 이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만큼의 길이를 1옹스트롬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핵은요, 핵은 정말 작아요. 정말. 여기는 크게 그렸지만 핵은 가운데에 몰려있고 이 핵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들어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핵의 지름은 이거의 10만 배쯤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길이로 따지면 10의 5승배예요. 면적으로 따지면 10의 10승배가 되겠죠. 부피로 따지면 10의 15승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 아주 적은 부피의 핵이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원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5승, 마이너스 15를 우리가 펜토라고 불러요. 펜토. 1펜토미터 라고 불러요.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먼저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단위를 쓰는 방법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은 대시라고 부르죠. 대시. 10의 마이너스 2승은 우리가 알고 있죠? 센티. 우리가 흔히 센티미터라고 쓰는 거. 마이너스 3승은 밀리. 그렇죠?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마이너스 9승은 나노.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마이너스 15승은 펜토라고 부릅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표현이에요. 펜토는 스펠링 펜토라고 쓰고요. 피코, 나노, 이렇게 마이크로, 밀리.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죠. 밀리는요.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 세포나 세균 정도, 박테리아의 사이즈가 되고요. 나노 정도가 되면 어떤 우리 이제 원자 정도의 사이즈, 걔보다 좀 작은 피코, 원자 핵 정도의 사이즈, 피코 정도의 사이즈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15승 미터니까 펜토미터라는 단위를 쓴 거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0승이면 마이너스 9승이 나노니까 얼마라고 씁니까? 10의 0.1 나노미터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1옹스트롬. 옹스트롬은 오로지 거리에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원자의 사이즈를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들. 그 다음에 전하량들을 볼까요?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하들을 좀 봤더니, 입자들을 봤더니, 먼저 양성자는 보통 우리가 P라고 써요.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 N이라고 쓰고요. 전자는 일렉트론, E라고 씁니다. 약자예요.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그리고 양성자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 중성자니까 중성. 말 그대로 전하가 없는 거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어요. 얘의 기본적인 전하의 단위를 보면 얘가 플러스 1, 얘는 빵, 마이너스 1 정도의 단위를 쓰는데 이건 0이니까 그냥 0일 뿐이고요. 얘를 플러스 1의 기본 단위로 본다면 걔는 똑같은 전하를 갖지만 부호만 반대인 거.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정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핵을 구성하고 있다, 원자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질량 비교할게요. 질량을 비교하면 전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램 정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양성자랑 중성자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정도. 따라서 질량을 비교하면 얘가 1이죠. 대략 얘가 1836배쯤 되고요. 1839배쯤 돼요. 질량을 비교하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과 전자 중에서 전자는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매우 질량이 작으니까 원자의 질량은 그냥 핵의 질량을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는 거의 있으나 마나 거의 질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게 특징. 그쵸? 전하 볼게요. 전하를 다시 0으로 봤죠. 얘의 실제 전하는 전자 한 개당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이건 0이죠, 0. 이거는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여기는 플러스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이렇게 실제 전하의 비가 이런 비율이에요. 어쨌든 얘랑 전하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일 뿐이죠. 하나 추가합시다. 1 쿨롬은 1암페어의 전류를 1초 동안 흐르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1암페어의 전류로 1초 동안 흘렸을 때의 전하량. 됐죠? 그래서 이 정도씩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전하량을 외워야 돼요. 얘는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그리고 질량이 매우 작고 매우 크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얘는 플러스 1 상대적으로 빵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입자의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자의 그 모양을 관찰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변천 과정을 써볼 건데, 첫 번째, 돌턴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돌턴이 1801년 원자설을 주장하면서 그냥 딱딱한 공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아직 뭐 양성자, 중성자, 핵도 없었고요. 전자도 없어요. 그냥 딱딱한 공 모양.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딱딱한 공 모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흘렀죠. 한참 흘러서 1897년. 이게 돌턴이 이제 1801년에서 3년 정도로 보는데 3년 써볼까요? 드디어 톰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1897년 전자를 발견해요. 그 전자가 발견되었다면, 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인 입자들은 모든 원소에 동일한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입자가 있고 아직 플러스한 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은 그냥 플러스가 채워진 공간일 뿐이다 라고 본 거죠. 여러분들 수박 뭐 봤어요? 수박은 빨간 과육이 있고 거기에 C가 들어있는 거죠. 이 C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나머지 빨간 과육 부분, 그 부분이 플러스로 채워진 부분이고 어때요? 아주 약한 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을 것이라 추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수박씨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유럽 사람들의 표현은 푸딩 모형이에요. 푸딩이라는 거 안에 건포도인 마이너스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냥 말 그대로 푸딩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던 게 톰슨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사람입니다.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핵이라는 그 존재를 밝혀내요. 그게 우리 세 번째 얘기고 1911년 이렇게. 자,
알파 입자 살아있는 뭐냐면 알파 입자라는 것을 쏘아요.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헬륨이니까 헬륨은 전자가 2개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플러스를 만들면 전자 2개를 버려버리면 어때요? 알파 입자가 되겠죠.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 핵. 그래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 라듐이라는 우리가 방사능 원소예요.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큐리 부인이에요. 그렇죠? 라듐은 레디에이션이라는 방사능이라는 뜻이고 어떤 물질이 서로 방사한다. 얘들이 안정한 화합물이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방사능 붕괴를 하면서 알파 입자를 버린다 라는 뜻으로 라듐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렇죠? 이 공로로 1911년 노벨 화학상을 받는 게 큐리 부인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결과죠. 라듐으로부터 방사능 붕괴를 쫙 시켜서 쫙 쏘았더니, 즉 알파 입자를 쏘았더니 즉 헬륨의 원자핵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전자에 비해서는 매우 질량은 커요. 전하도 플러스를 띠고 있죠. 이거를 얇은 금박에 쏘아요. 금박은 세상에서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성이 제일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 수 있는 거. 그 얇은 박이니까 이 얇은 금박을 비춰보면 이 앞에가 다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얇은 박이 된 거고 거기다 쏘아본 거예요. 쏘았더니 대부분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질량이 매우 큰 이 알파 입자는 통과할 줄 알았어요. 자, 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톰슨의 모양이니까 마이너스인 이 전자가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자, 얘들은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요. 헬륨의 입자의 질량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 충돌하더라도 알파 입자의 이 경로에는 영향을 못 줄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거예요. 근데 해보니 한 2만 번 정도에 한 번씩 아주 큰 각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금박에 쏘았더니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러더퍼드가 한 얘기인데 7.1인치 포탄을 종이에 쏘았더니 종이에서 포탄이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좀 놀라운 결과를 설명한 거죠. 자, 그 결과로부터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공간에 플러스가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 전자들은 거기를 운동하고 있다라는 모양을 설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러더퍼드의 모양. 가운데 플러스의 핵이 아주 작은 공간 내에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전자들이 이렇게 슝슝슝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슝슝슝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걸 태양계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러더퍼드의 모형이에요. 근데 러더퍼드의 모형을 딱 만들었을 때에는 핵이라는 거의 존재를 발견했고 이거를 처음으로 인정했던 아주 큰 공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물리를 더 배우다 보면 전자기학 시간에 얘들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플러스의 인력이 잡혀 들어가면서 약 10의 마이너스 12승 초, 굉장히 짧죠. 찰나에 찰나. 10의 마이너스 12승초만 지나면 그냥 충돌해버려요. 얘가 에너지를 밖으로 버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극복하고자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어가 1913년 얘는 맞는데 핵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자들이 특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그리고 이 궤도에 있을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이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보어의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어 모형은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어 모형은 궤도가 있다. 그래서 궤도 모형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 궤도를 영어로 오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비트 모형 또는 궤도 모형.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보어의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죠. 한 3, 40년이 지나서 현대적 모형을 설명하면 보어의 모형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수소 원자의 경우는 잘 맞아요. 하지만 수소가 아닌 경우라면 잘 안 맞거든요. 수소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전자가 2개 이상이 있는 원자에서는 보어 모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요. 가운데 핵이 있는 건 맞고 그 근처 이 핵으로부터 어딘가에 전자가 확률적으로 구름처럼 존재한다. 구름처럼 존재하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확률 밀도를 가지고 존재하겠죠. 전자들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현대적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조금 바꿔서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오비탈 모형 또는 다른 말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에요. 기억하세요. 돌턴, 딱딱한 공 모양, 전자를 발견해서 톰슨의 모형, 푸딩 모형, 핵을 발견했죠. 러더퍼드의 태양계 모형. 이 전자기학 이론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보어가 궤도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요. 수소에는 잘 맞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안 맞기 때문에 현대적 모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우리가 주로 볼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6쪽의 얘기였고 7쪽에 보면 거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봅시다. 원자를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모양을 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다가 약속을 해야죠. 어떻게 원자 번호를 표시하고 쓸 건지에 대해서 표시해 볼게요. 여기다가 N이라고 쓰고 원자를 X라고 쓰고 M이라고 쓰면 여기 있는 N이라는 수는 뭡니까? 원자 번호가 돼요. 원자 번호. 그리고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의 수이기도 해요. 양성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 이 양성자의 수로 원자 번호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성이었다면 전자의 수기도 합니다. 중성인 원자라면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M 요 값은 질량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질량수. 질량수는 말 그대로 정수예요. 양성자의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역시 정수죠. 그렇죠? 정수란 말은 어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 둘, 셋,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원자를 표시한 거고요. 다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이며 전자수,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 그렇죠? 식을 이렇게 표시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수소 1번이에요. 그렇죠? 얘는 1이 있고 수소 2가 있습니다. 서로 동위 원소였죠. 그리고 극미량이긴 하지만 3도 있어요. 이름하여 수소, 중수소, 무거울 중을 써서 이거는 삼중수라고 불러요. 자연계에는 얘가 제일 많고요. 이거는 조금 있고요. 이건 극미량 있습니다. 극미량. 자, 얘 볼게요. 얘는 몇 번입니까? 1번. 1번이니까 전부 다 전자 하나에 뭐예요? 양성자가 하나씩. 이거는 질량수가 1이니까 중성자가 몇 개 있어요? 없죠. 이건 중성자가 1개, 중성자가 2개 있겠죠. 양성자는 전부 다 똑같이 1개, 1개, 1개. 그렇죠? 전자도 중성이니까 전부 다 1개, 1개, 1개. 맞죠? 자, 그러면 양성자의 수가 1개라는 얘기는 얘가 같은 원소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원자인 거죠. 질량수가 다르니까. 그리고 양성자의 수가 같다는 얘기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지 질량이 다르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다를 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온화 시켜볼게요. 만약에 이온이 되면 플러스 일가가 되겠죠. 여기 있는 전자를 날려버린 거예요. 날려서 전자가 전부 다 빵이 돼버리고 이렇게 수소이온, 중수소이온, 삼중수소이온이 되는 거. 이온들은 얘의 전자를 서로 주고받아서 자기의 최애가 껍질에 두고 전자의 수를 버리고 얻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인 전자를 버렸으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내가 마이너스인 전자를 가져와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음이온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온들을 표시해 볼 건데 이온들은 우리 뒤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온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양이온을 볼게요. 양이온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양이온. 양이온은 보통 금속들이 가지는 게 양이온이에요. 보통 그렇다는 거지 꼭 금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속이 많은 것 뿐이에요. 자, 뭐 해볼까요? 리튬, 그렇죠? 일가 양이온, 나트륨, 일가 양이온, 칼륨, 일가 양이온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전부 다 주기율표에서 1족 원소들, 그렇죠? 또는 2족 중에서 해볼까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칼슘, 이가 양이온, 2족 중에서 바륨, 이가 양이온 이런 것들이 이가 양이온들이에요. 알루미늄처럼 13족 원소라면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을 띠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양이온들이죠. 몇 가지들. 더 있지만 일단 뭐 지금 소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리온들 중에서 음리온은 주로 비금속들이 가지는 게 음리온이에요. 주로. 먼저 17족 원소들, 플루오린, 염소, 그렇죠? 브로민, 아이오딘은 전부 다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띱니다. 16족 중에서 산소, 황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을 띠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음이온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고 이온들도 서로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하나의 덩어리체로 존재하는 이온들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원자단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NH4 플러스 질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4개가 붙은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이름하여 암모늄 이온 이라고 불러요. 암모늄 이온. 그렇죠? 또는 이런 것도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CO3의 2-, 그렇죠? 이름하여 탄산이온, 뭐 SO4의 2-, 황산이온, PO4의 3-, 인산이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자단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온들은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1가, 2가, 3가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띈다. 그리고 그거를 8쪽에서 간단한 표로 만들었는데 다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의 이름과 이 화학식들을 외워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화학이 외워서 싫어요? 이 얘기는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먹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당연히 언어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안 가지고 가면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 거니까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당장 외우세요. 몇 개 확인해 볼게요. 자, 따라갑시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K 플러스 칼륨 이온. 칼륨은 그래서 칼륨이라는 원소 기호의 양이온이니까 이온이라는 이름을 쳐요. 아주 쉽죠? 이건 칼륨이죠? 이거는 칼륨 이온이에요. 쉽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수소 이온. 수소도 플러스 1가. 그 다음에 은 이온. 은은 H라고 써요. 은 이온. 대문자와 소문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또 뭐 있습니까? 칼슘 이온. 칼슘은 E 플러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 그 다음에 ZN이죠. 아연 이온. 아연은 E가를 띠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바륨 이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리 이온. 구리 이온. 구리는 일반적으로 구리 2가 이온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구리는 1가도 있고 3가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2가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구리는 1가, 2가, 3가가 다 있기 때문에 2가라는 뜻으로 구리 열고 로마자로 2를 쓰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구리 2 이온이라고 쓰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기억합시다. 얘는 푸른색을 떼요. 어디서? 수용액에서. 물을 머금고 있으면 얘는 푸른색을 띠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구리 이온의 색을 이용해서 아, 얘가 구리가 생겼구나, 구리가 없어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여서요. 아주 중요한 색이에요. 그 다음 갈게요. 납 이온. 납은 2가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철 이온. 철은 2가도 있고 3가도 있습니다. 철의 경우는 이름 붙여볼까요? 그래서 얘는 철이라고 쓰고 똑같이 2 쓰고 이온이라고 쓰면 돼요. 철 2 이온, 2가 이온. 그 다음에 얘는 철 3가 이온. 로마자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아까 했죠? 우리가 암모늄 이온.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옥소늄 이온이라고 불러요. 아직은 별로 안 중요하지만 뒤에 산염기 챕터에 가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할 이온이에요. 보통 이렇게 쓰이는 몇 개의 양이온들을 봤고요. 이제 오른쪽에 음이온 봅시다. 먼저 염화이온, Cl-,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그렇죠?
17쪽들이에요. 뭐 하나 더 있죠. 플로린화 이온도 있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17쪽 원소들은 꼭 4개를 기억하세요. 순서대로. 그렇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옛날에는 이게 아이오딘이 요오디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풀 뜯는 염소가 부러워 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또는 풀 뜯는 염소가 부러워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황화이온 2-, 산화이온 2-. 자, 이름 붙이는 거 눈에 보입니까? 플로린에다가 화를 붙여요. 플로린화 이온. 염소, 소를 띄고 화를 붙여요. 염화이온. 브로민에 화를 붙여요.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황에 화를 붙여요. 황화이온, 산화이온. 그러니까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되지만 여기는 뒤에다가 화이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좀 특징들.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인산이온부터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인산이온이라고 불러요. 3- 외워버려야 돼요. 인산이온, PO4의 3- 원자단 이온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질산이온, 그리고 탄산이온, 그리고 황산이온. 자,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됐죠? 인산이온,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앞으로 많이 나올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OH-, 수소랑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볼 거 CH3의 COO-예요. 자, 얘는 C2H3의 O2-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이 모양이 뭔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름하여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세트산 이온.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과망가니즈산 이온, MnO4 과망가니즈산 이온. 자, 과하게 망가니즈에 산소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산소가 좀 과한 양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의 색깔은 매우 진한 보라색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물론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긴 하는데 보라색.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크로뮴산 이온. 그렇죠? Cr2O7 2-는 중크로뮴산 이온. 이름하여 크로뮴. CR이 크로뮴이니까 크로뮴산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중크로뮴산 이온. 됐죠? 요게 이제 이온들의 몇 개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양적인 개념으로 가볼게요. 원자와 분자의 양, 원자량이 나오고요. 분자량이 나오고 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좀 어렵죠.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해봅시다. 사람들이 양의 개념을 갖다가 쓰고 싶어서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준을 한번 예를 써볼게요. 탄소 6번입니다. 12짜리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어요. 됐죠? 산소는 6번.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가 6, 양성자의 수도 6개, 전자도 6개입니다. 질량수가 10이에요. 질량수가 10이란 말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이 10이란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12를 따올 거예요. 12라는 현재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이면서 중성자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질량수는 말 그대로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얘를 기준 잡아요. 얘가 모든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잡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선수가 드디어 기준 P벗이 되는 거고요. 이 기준으로부터 상대적인 질량들을 막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에 13짜리의 탄소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12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죠? 이거 13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탄소예요.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동위원소죠. 그렇죠? 중성자가 7개 있는 중이에요. 질량수로 따지면 13이라는 정수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12로 잡을게요. 이거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원자량의 기준. 그러니까 이때 10이라는 이 수는 질량수이면서 원자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구한 얘의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됩니까? 질량수는 단지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원자량은 실제 얘의 질량을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정확한 질량수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이 다릅니다. 누가 더 무겁다고요?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렇죠?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개수는 하나, 두 개씩 합쳐지지만 질량은 뭐 정확히 정수비가 되는 게 아니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양성자랑 중성자가 핵을 형성해요. 핵이 되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핵을 파고 들어가면서 아주 강력한 큰 결합 에너지를 밖으로 버리면서 질량이 빠져나가 버려요. 에너지는 곧 질량이었으니까 질량이 결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13이라는 원자량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13 근처인 것 뿐이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원자량은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구한 질량에 불과하고 정수가 아니다. 그쵸? 질량수는 그냥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에 불과하다. 그래서 12의 질량수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았고 이걸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구한 질량들을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라는 게 현재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2짜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해볼게요. 탄소 12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수소를 만들어 보니까 수소는 1, 2, 3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질량수는 1, 2, 3이에요. 정확하게 정수. 하지만 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구했더니 얘는 1 근처, 2 근처, 3 근처의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산소 해볼까요? 산소 16, 17, 18이 있겠죠? 그렇죠? 얘를 12로 잡아놓고 얘의 질량을 구해봤더니 실제 질량은 얘가 15.995 나와요. 이건 16.99쯤 나오고요. 17.99쯤 나옵니다. 실제 질량이 채 16이 안 되고 17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의 평균값, 여기 있는 실제 원자량을 평균 내 보니 얘가 15.999가 나와요. 그렇죠? 웃긴 일이죠. 16, 17, 18을 평균 냈더니 채 16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얘가 제일 많았고 얘가 15.95밖에 안 됐으니까 얘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쪽에 수렴한 거죠. 15.995가 많은 정도에. 그래서 이러한 평균 원자량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원자량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탄소 12짜리 질량을 갖는 거가 기준이라고. 그럼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상대적인 질량들을 잡은 게 원자량입니다. 그런데 동위원소가 존재하죠.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을 내보니까 그 값이 평균 원자량이고 그 평균 원자량을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38쪽의 주기율표를 보세요. 수소는 얼마입니까? 수소는 1.008입니다. 그렇죠? 탄소는 12.011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는 15.999가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쓰고 있는 평균 원자량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원자량을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 동위원소를 가지고 그쪽에서 동위원소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아주 쉬운 예인데 두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먼저 붕소 합시다. 붕소. 5번의 붕소예요. 10짜리 질량수와 5번의 붕소가 11짜리가 있는 거죠. 얘는 1대 4의 개수비로 존재한대요. 자, 그냥 원자량을 10이랑 11로 봅시다. 원자량은 10 근처, 11 근처인데 그냥 11로 볼게요. 존재 비율이 1대 4입니다. 아주 쉽죠? 10점 맞은 애가 1명, 11점 맞은 애가 4명이에요. 평균 되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5명이 시험 받고 10점 맞은 놈은 1놈, 그렇죠? 그 다음에 11점 맞은 놈은 4놈이에요. 이걸 평균된 거예요. 암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0.8 나오죠. 다시 말하면 10과 11을 1대 4로 내분하는 지점이에요. 10.8. 그렇죠? 다른 거 해볼까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35가 있고 37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율이에요. 약 3대 1로 존재합니다. 평균 내보세요. 35랑 37을 평균 내 얼마 나오죠? 그러면은 평균 내면은 35.5가 나오죠. 대략.
그쵸? 그래서 요 값이 염소의 평균 원자량,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요 비율입니다. 착각하지 말 거는 보세요. 실제로 35.5의 원자량을 가지는 염소는 없어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얘랑 얘가 존재할 뿐이에요. 3대 1로. 근데 얘들의 평균 되면 35.5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를 우리가 집합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질량을 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염소를 측정했어?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개수들을 측정한 거예요. 따라서 얘들을 집합으로 본다면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평균을 보는 것이지 각각의 요값을 보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더해서 분자의 총합을 더한 거에 불과해요. 분자량을 써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분자량은 뭐예요? 그냥 원자량의 합이다, 합. 너무 쉽죠?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럼 H2O를 써볼게요. 수소는 1이에요. 대략 원자량이. 정확히는 1.008. 대략 1로 보면 됩니다. 산소는 얼마입니까? 16이죠. 합쳐. 얼마? 1 곱하기 2. 그 다음에 16을 더했으니까 얼마입니까? 얘가 18이 되겠죠. 이게 분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해볼까요? 얼마입니까? 탄소는 12예요. 정확히는 12.011이지만 그러면 12짜리 하나 더하기 산소는 16이니까 곱하기 2를 하고 나면 44가 나오겠죠. 이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돼요. 이런 것들이 분자를 계산할 때 쓰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외워야 됩니다. 요 내용들을 선생님은 수업할 때 꼭 이 부분을 외우게 시켜요. 그리고 매 시간 퀴즈를 보면서 이거를 외우는지를 확인을 시키는데 이거를 안 외우면 할 때마다 고생하게 돼요. 머릿속에 몇 개만 외우면 돼요. 자, 원자 번호를 적어 볼게요. 1번 수소, 그렇죠?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아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 원자 번호. 6번 뭡니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에 네온이에요. 그렇죠? 11번 써볼까요?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실리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15번 인이에요.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 20번 칼슘입니다. 됐죠? 자, 이걸 이제 당연히 원자 번호 순으로는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아, 알그인황, 염화, 카카까지 외워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면 21에서 30번도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스티바크망철, 코니구아.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일단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원자량을 외울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에요. 1.008이 평균이지만 우리는 1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헬륨은 4예요. 리튬 7 안 외워도 좋아요. 베릴륨 안 외워도 좋아요. 붕소 10.8 안 외워도 좋아요. 하지만 이 두 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탄소 12입니다. 그렇죠? 질소 14예요. 산소 16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노란색 친 것들, 이 가로 친 것들은 원자량이고 얘들은 계속 써먹을 거예요. 나트륨 23 정도, 마그네슘 24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황 32, 염소는 35.5, 칼륨 39, 칼슘 40. 칼륨도 외워줘 볼까요?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썼던 거 지금 10개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이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자량들을 툭툭툭 치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자, 여기다 만들까요? 만들어 봅시다. 자, O2 얼마입니까? O2 32점. 그렇지? N2 얼마예요? 28이네요. 그죠? 또 뭐 할까요? 염소 얼마입니까? 35.5 더하니까 72 되겠죠. 그 다음에 H2O 더해보세요. 18. 암모니아 17. 그 다음에 메테인 16. 이산화탄소 44. 그렇죠? CaCO3 탄산칼슘이라고 부릅니다. 100.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자량을 그때그때 계산하지 말고 몇 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주 쉽게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을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할 때마다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아주 간단한 하나의 계산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계산을 한두 개만 줄여버려도 많이 나오는 것들은 쉽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까지가 분자량을 설명한 개념이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몰 개념을 집어넣고 오늘 한번 끝내볼게요. 자, 몰 개념을 한번 추가해 봅니다. 몰은 뭐냐면 꾸러미란 뜻입니다. 꾸러미. 몰은 꾸러미. 자, 사람들이 탄소 12가 그러면 원자량의 기준인지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상대적인 질량도 구했어요. 그럼 과연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이 개수가 얼마인지를 세보는 거죠.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바꾼 거예요. 탄소가 12가 기준이었으니까 그러면은 12g 속에 탄소 12짜리의 원자의 수를 세본 거예요. 물론 하나 둘 셋 센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방법으로 셌죠. 다른 방법은 뒤에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세어보니 얘가 6.022 어찌고 저찌고 가는 무리수고요. 10의 23승 개의 개수가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 그래서 이 수를 우리가 NA 아보가드로의 넘버라고 부르고 이 개수를 1몰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몰은 단지 수를 세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 질문들을 해요. 몰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갈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필 한 다스가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렇죠? 계란 한 판이 몇 개예요? 30개예요. 마늘 한 접은 100개예요. 그러니까 연필 한 다스 주세요. 그러면 연필 12개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연필 한 다스가 12개가 싫어요. 나는 연필 한 다스를 24개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또 해서 연필 한 다스를 주세요. 24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불과해요. 몰은 별게 아니고 그냥 이 개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 개수에 들어있는 요만큼을 그냥 1몰로 보는 거예요. 말 됩니까? 오로지 개수를 세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12g 속에 탄소에 들어있는 탄소 12짜리의 개수가 이만큼의 개수. 됐죠?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다른 거 해볼까요? 다른 거? 산소 합시다. 산소는 16이 평균 원자량이라고 치고 16g 속에 산소 16짜리 산소의 원자수를 세보는 거예요.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 16g 속의 원자수를 세어보니 같은 개수가 나와요. 그 1몰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몰 아보가드로의 수. 또는 뭐 할까요? 헬륨 할까요? 헬륨? 헬륨은 4입니다. 그러니까 4g 속에 4짜리 헬륨의 원자의 수를 세어보니 이만큼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거죠. 어차피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이제 생각하면 이만큼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의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만큼의 개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이만큼 1몰의 개수를 갖는 질량은 자신의 원자량만큼의 g을 붙인 거에 개수랑 같다라는 뜻이죠. 또 바꿔볼게요. 그러면 달리 표현을 달리하여 H2O는 분자네요. 분자. 따라서 이거는 18이 얘의 분자량입니다. 그러면 얘 18g의 물이 있다면 자, 분자가 몇 개란 얘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뭐가? 분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쵸?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이산화탄소는 44가 분자량이에요. 그러니까 44g의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죠. 가 있다면 이 안에는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쵸? 결론 눈에 보입니까?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그 원자 1몰의 질량이에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그 분자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거에 불과해요. 아주 쉽게 쓰기 위해서. 그 개념이 우리가 이제 9쪽과 10쪽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10쪽에 유예를 한번 볼까요? 10쪽에 3번 환산인자로서의 몰 개념. 그래서 1몰은 분자라면 분자량 M이라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거.
이게 분자의 질량이고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번 보세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나 이온의 몰수는 거기 들어있는 화학식의 이온과 몰수의 정비량이 됩니다. 그래서 NaCl을 해봅시다. NaCl. NaCl은 이 화학식의 양이 23 더하기 35.5니까 58.5가 됩니다. 따라서 58.5g 속에 NaCl은 몇 몰계? 1몰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1몰계의 질량은 58.5g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58.5g 속은 이 속에는 NaCl이 1몰계예요. 그럼 이 안에 NaCl이 1몰계가 있으니까 나트륨 플러스는 몇 개 있습니까? 역시 1몰계가 있겠죠. 그렇죠? Cl-도 역시 1몰계가 있겠죠. 그렇죠? 단지 비례 관계일 뿐이다. 얘가 1몰계면 그 중에 얘 1몰계, 얘 1몰계니까. 그게 여기 얘기예요. 결론, 박스 보세요. 원자 1몰계는 원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값에 불과하고요. 분자 1몰계는 분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예제를 자기들이 풀어보세요. 먼저 보이들이 풀어보고 같이 예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화학식을 쓰는 쪽을 한번 진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